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의 생각과 함께할 책은 부의 속성인데요. 저자인 론 무어와 국내 최초로 제가 인터뷰를 나눴던 영상이 영어 원본 그리고 한국어 더빙본으로도 올라와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자 론 무어의 어투가 굉장히 강렬해서요, 저자의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의 말투로 풀어가겠습니다.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사실 공짜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다. 도대체 소극적 소득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당신이 소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당신이 이런 공짜 경험들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대신 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한 주에 50시간 넘게 일하며 끝없는 한숨만 쉬며 살고 있는가? 앞서 나열한 인생 최고의 공짜 순간들, 그런 게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눈앞에 힘든 것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맞는가? 당연히 돈만 있다고 행복할 순 없다. 다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왜? 당신이 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이라는 건 교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단순한 물품 그 이상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던 적도 있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다. 분명한 건 내가 녹슨 고물차를 몰 때보다 지금 좀 더 나은 고급차를 몰고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 돈은 이렇게 소위 변형이 가능하다. 돈에 대한 안목에 대해 말해보자. 안목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읽어내고 그 값을 매기는 능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돈이 주는 기회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기묘하고 진지하며 깊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돈은 언제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나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개인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돈은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쓸 돈을 생각하는가? 벌 돈을 생각하는가?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갑자기 거금이 생긴 사람들 중 70%가 5년 내에 그 돈을 전부 잃는다. 영국에서 복권 당첨자들 중 무려 44%는 5년 내에 그 당첨금을 모두 써버린다. 이건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다. 복권 당첨자 10명 중 9명은 갑자기 새로 생긴 이 재산이 자신의 손자 세대까지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 채널에도 간혹 복권 당첨을 기원하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갑자기 거액을 갖게 되면 그 돈은 무조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부자에게 흘러간다. 생산자들은 계속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만 한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빈부격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아니면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데 집중할 것인가? 사실 전 세계에는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기저에는 세상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라는 더 깊은 의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당신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답을 말해주겠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기계에서 인쇄된다. 이 말은 맞지만 틀렸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물리적 형태의 돈은 전부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형태로부터 나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모든 돈은 무형에서 나온다.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떠올려보라. 그 자산의 값은 얼마인가?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나?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면 거래가 성사될까? 당신의 그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끌어오는데 기꺼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돈은 물질로 바뀐 정신이다. 문제는 당신이 제대로 된 몫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내용은 뒤에서 명확하게 말하겠다. 그에 앞서 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자.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당신이 새로운 차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차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 돈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채울 공간이 없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당신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다. 당신이 딱히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소비한 그것들, 당신이 들여온 당신 내면의 불평, 불만들, 정확히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올 바로 그 자리를 마구잡이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더 위대한 것이 들어올 자리를 위해 하찮은 걸 내다 버려라. 하찮은 건 위대한 걸 막는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저임금을 위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쓸 시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 더,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내가 멘토의 지시를 어긴 적이 있었다. 아니,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큰 금액의 팁을 주라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일단 당장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불만이 크게 달했다. 그딴 걸 조언이라. 팁을 줄 돈도 없었고 팁을 줘야 할지 고민도 됐고 준다면 얼마를 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어쨌든 이런 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좋은 서비스를 원했다. 딱 한 번 태도를 바꿔보았다. 먼저 받기보단 먼저 주기. 팁을 한 번 줘보니 거기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보고 놀랐다. 더 나은 서비스와 특별한 감사, 그리고 내게 더 많은 돈을 안겨줄 연쇄적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는가? 먼저 받기보다 먼저 주기를 진심으로 해내려면 인생을 불만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을 불평, 불만으로 채우다 보면 누군가에겐 부러울 만한 당신 삶이 정작 당신 스스로에게는 거지 같아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자, 먼저 주기를 하려면 지금 내 상태값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인생이 시궁창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당신의 지금 현재 값은 과거의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모습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내라. 3살 여아를 키우며 육아에 지친 한 여성이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냐는 지인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과거 뱃속에 아이를 품던 시절 끊임없이 보채는 한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언젠간 나도 하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생각하죠. 힘들지언정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모습 중 하나다 라고 말이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시간을 꿈꾸게 된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좀 더 나은 것들로, 그리고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찾아온다. 그 최악보다는 아주 조금 더 나은 인생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다. 어떻게든 올라와 이제 조금 살만할 정도로, 숨 쉴 정도로는 살겠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방법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인생이 행복하기를 했나? 최악에서 그냥 조금 나아진 정도의 인생일 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를 잃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감사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인생을 살기 위한 생각 전환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최악이 아닌 당신의 삶은 최악이었던 과거의 당신이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원했던 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직접 고르고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에, 정말로 이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가 되었음에, 무엇보다 이걸 다 스스로 해낸 당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당신이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줄 수 있다. 자, 생각의 형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일부러 인식하고 거기에 부의 공식을 첨가해서 금전적인 부의 형태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뚫어야 한다. 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명심하라. 지금 이 고민을 막는 것, 보다 정확히는 당신이 이런 고민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버리는 데 익숙해진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부유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의 부는 각기 특별하고 개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지금 잘 살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상당한 현금, 물적 자산, 자본으로 바꾸거나 부를 늘리기 위해 현금에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 10명 중 1명만 부에 집중하고 9명은 관심이 없다.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은 하나의 착각이다. 돈 버느라 애먹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단 하나다. 저자는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상체를 구부려 손이 발에 닿지 않자 선생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만해도 된다, 롭. 너는 원래 뻣뻣해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될 거야. 저자는 그런 줄 알고 살았다. 성인이 되어 처음 무술 수업을 들었을 때까지도 유연하지 않다는 그의 믿음은 그대로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난 선생님은 저자에게 하루 2차례 1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하면 상체를 앞으로 온전히 숙인 채 심지어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앉기도 가능할 거라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해냈다. 부를 크게 이루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델로 삼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능력자들의 특성을 당신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기꾼만 아니면 갖가지 제대로 된 여러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든 참고해도 좋다. 왜? 듣다 보면 당신의 가치와 돈, 이 두 개를 결합시킬 방법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아직까지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다. 그냥 아직 그런 걸 배운 적 없고 그런 시스템에 노출된 적도 없으며 충분히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원래 처음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일단은 막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기도 한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했고 부의 흐름과 법칙을 관찰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피자나 샐러드를 선택하는 건 쉽다. 즉 순간적으로 돈을 쓰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돈을 버는 것, 둘 다 쉽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4%의 부는 빈곤층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자신 소유였던 그 돈을 타인 소유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거래라는 건 꼭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에너지, 영감, 서비스, 해결책, 기대, 정보, 지식, 신용, 이 모든 것들에게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래다. 당신이 손바꿈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과 거래를 통해 얻게 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돈을 지불하는 이상으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과의 거래가 공정했다고 느낄 것이다.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그 거래는 불공정했고 속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무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은 공정한 거래를 찾아 떠난다. 돈은 이렇게 단지 움직이고 초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에서 물질로 이렇게 계속 변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이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정확히 딱 맞는 몫을 취한다. 여기엔 거짓말이 없다. 돈은 단지 돈에 가장 적은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부터 돈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자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즉 일부러 신경을 써서 알아차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뭘 해보라고 말하던가, 뭐가 장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그게 아무리 추상적이어도 상관없다. 모든 돈은 추상적인 형태에서 돈이라는 물질로 손바뀜되니까 당신 가치의 부의 공식을 첨가하라. 한 가지 가치를 좀 더 큰 부로 전환해보라. 그 방법을 이해하라.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한데 만약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고 불만이 있다면 당신은 더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원하고 그걸 사는데 돈을 쓴다. 사람들은 돈에 잠재된 에너지를 다른 걸로 계속 교환한다.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 정보와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 가치의 에너지 밀도를 늘려라. 그러면 돈은 늘어난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을 한다. 이건 잠재적인 부와 함께 죽는 길이다. 물론 저축은 당연히 중요하다.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 수단으로서는 말이다. 그러나 저축은 부자가 되는 단계 중 가장 아랫 단계라는 걸 명심하라. 저축 에너지만으로는 진짜 부를 만드는 에너지 전달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어디에 써야 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제대로 잘 돌아올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명심하라.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돈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는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 전에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는가?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팔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어느 쪽이건 극단으로 치닫으면 지속은 불가능하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의 균형,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 욕구와 타인의 욕구의 균형을 맞춰가며 사고해보라.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을 잘 해야 하지만 저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돈의 역설이다. 결국 돈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출발한다. 즉 돈에 대한 무형의 사고방식이 돈이라는 유형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다. 내 태도에서 나온다. 명심하라. 오늘의 당신은 오래전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다. 그리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당신이 바란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은 오늘의 당신이 원했던 모습일 것이다. 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곡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부, 성공, 이걸 부르는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저는 관상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상학 혹은 주역학이요, 생김새에 따라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님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요, 색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요즘 들어 지인들에게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듣는 빈도수가 늘었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해서 표정이 바로바로 확 드러나는 분들이라면요, 특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 이게 도대체 뭔지 저자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이란 앞으로 전개될 시간의 흐름이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 도달할 테니, 그러니
미래는 곧 운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과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왜 자녀를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무언가 배워두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미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현재의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 아이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현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딘가로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지낼 수도 있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그 나무는 형상이 흉흉하고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네.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했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데 인간이라고 덜할까. 다만 나무의 경우는 형상이 흉흉해 살아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란 어디든 쓰여야 빛이 나는 법. 그러므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형상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겉모습의 겉모습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상에는 뜻이 있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어떤 사물의 기질과 기능이 합쳐져 형상으로 내보이는 것이며 형상은 언제나 내면을 강화한다. 그러니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과 빛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 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관상은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외모가 전혀 뛰어나지 않지만 운명이 좋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가장 먼저 눈을 보자. 얼굴에서 눈은 정신,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 세상 만물은 계층적으로 존재한다. 건물을 보면 위아래가 있듯 사람의 형상도 마찬가지다. 위에 머리가 있고 아래에 다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세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주역에서는 얼굴을 천, 몸체를 지, 팔 다리를 인이라고 한다. 즉 얼굴은 우리 몸에서 천, 하늘을 관장하고 가장 위에 있으며 확장성이 크다. 발에 비해 깨끗하고 표정 변화가 다양하기에 역동적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최근에 와서 아주 작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좋게 퍼져 사람들은 기존의 얼굴을 깎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좁으면 어떨까? 덜 자유롭고 운명의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살펴볼 눈과 관련해서 쌍꺼풀 수술을 비롯 낯빛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얼굴의 골격을 줄이는 행위만큼은 그게 무엇이든 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얼굴은 또 다시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 눈 근처를 천, 코 근처를 인, 입 근처를 지로 나눈다. 그러므로 하늘을 담은 눈은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한다. 얼굴은 천이고 눈은 천중천, 즉 하늘 중에서도 하늘이라는 것이다. 정신은 양이고 천이기에 정신의 형상이 눈에 투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투사되어 있다. 즉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을 알 수 있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이니까.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 그렇다면 눈은 언제나 웃음 가득한 눈이 좋은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웃을 일이 없는데도 실없이 늘 웃는 눈을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비교적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미소가 동반되는데 그 미소와 눈동자에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과 눈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바른 생각은 곧바로 눈에 드러난다. 절도 있는 눈, 흔들리지 않는 눈이 대표적으로 그것인데 이것과 달리 바삐 움직이는 눈,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집중하지 않는 눈은 스스로는 몰라도 남들 눈엔 전부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눈은 총체적으로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이 모두 드러나므로 애초부터 정신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빛이 어두우면 근심이 많다. 눈은 태양이다.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이므로 눈은 얼굴의 상태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눈빛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이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한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눈빛이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면 이사, 여행, 짐 정리 등을 통해 나쁜 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해소된다. 그런데 만약 이 저절로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 스스로 얼굴빛을 죽이고 눈에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고정된 것들을 바꾸는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사실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먼저 집 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이 더 살만한 곳인가를 살펴보라.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임을 명심하라. 또한 눈은 힘주어 부릅뜨지 말고 편안하게 적당히 오로지 눈동자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기고 눈동자에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지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평범한 눈에 정신없는 눈동자, 멍한 눈동자만 경계해도 운은 아주 좋아진다. 눈동자를 가꾸는 한 운은 계속 좋아지는 법이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잃지 않고 지켜내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눈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 눈은 눈썹이라는 지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눈썹은 얼굴의 신분을 좌우한다. 눈썹이 선명하고 풍요롭고 긴 사람은 매우 좋은 운을 타고난 것과 같다. 하늘이 돕고 신분이 귀하게 유지된다는 뜻으로 가정이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결함 없는 운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눈썹은 언제나 곱고 풍요로워야 한다. 눈썹을 완전히 밀고 문신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운명에 결코 좋을 리 없다. 그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들만 뽑아버려야 하며 너무 짧을 때 보완하는 정도로 눈썹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귀를 보자. 귀는 굴곡이 심해서 예쁘기가 몹시 힘들다. 예쁘다는 기준도 애매하다. 크기가 적당히 크고 계란형의 모나지 않은 귀가 가장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반듯하고 깨끗한 귀다. 귀의 관상은 얼굴 전체 중에서 눈 다음 코만큼 중요하다. 높고 큰 코는 부동산이나 권력, 안정 등의 운명을 만들고 귀는 동산, 사업의 추진력, 발전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반듯한 귀는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은 대개 양쪽 귀가 수평인 채로 태어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귀의 수평이 무너진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반드시 양 귀의 높낮이가 다르다. 이 부분을 양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은 반듯해지고 귀도 반듯해진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몸이 기울어질 때 한 번만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와 보라.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반드시 문득 어느 순간 바른 자세가 편한 날이 올 것이다. 또한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웬만하면 귀를 내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라. 귀는 타고나길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귀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삐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귀로 들어올 때 눈동자에서 빛이 난다. 얼굴의 모든 부분은 서로 돕고 대리하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다. 그러므로 입은 곳간인데 이 곳간은 너무 꽉 잠그지도 물색 없이 열어놓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입을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운은 바뀌기 시작한다.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아래로 내린 입은 어떨까? 곳간에서 쌀들이 다 빠져나가는 격이다. 입꼬리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곳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가장 나쁘다. 정신이 흐려지고 재물의 손해가 많아진다. 쓸데없는 말은 점차 줄여나가면 된다. 운이란
차곡차곡 쌓이다가 큰 기회가 오는 법으로 쌓이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특히 목소리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인생에 성취가 많은데 목소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깊이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사실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만 더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라.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영혼이 그의 됨됨이와 진실성, 수준을 알려줄 것이다. 눈이 이성이라면 목소리는 감성이다. 눈에는 바른 정신이 깃든다면 목소리에는 맑은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말의 지성과 정성을 담아라. 말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특히 말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라. 소위 겸손을 지나치게 꾸며대는 행위는 잘난 척보다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과에 가는 것은 운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 여겨도 좋다.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입속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속은 물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활동하며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위아래 치아들이 가지런해야 하고 상한 치아가 없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중 공든탑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좋은 목소리 역시 그 시작은 정신이지만 혀와 치아의 보조 작업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되며 치아는 아주 깊게 운과 직결되므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 자, 여기까지 얼굴에 있는 천, 지, 임, 눈과 입, 귀에 대해 살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다. 얼굴의 나쁜 변화에 반드시 주의하라. 마지막으로 얼굴의 피부를 살펴보자. 낯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역에서 남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는 괴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이 총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남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개는 어떨까? 신기하게도 보조개는 매우 좋다. 주역에서 보조개는 꽃 혹은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개가 보이게 활짝 웃는 것은 인생 자체에 커다란 이점이 되어 돌아온다. 반면 얼굴에 보조개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좋지 않다. 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편이 좋고 사마귀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좋은 운을 일으켜야 한다. 운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얼굴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자연히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나쁜 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의 개선은 평소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얼굴부터 정돈하려는 그 태도야말로 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첫 관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에도 태도가 있다. 아니, 태도가 묻어난다. 그러니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라. 즉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의 기상도로 얼굴을 보면 운이 보인다.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으로 42개의 얼굴 근육이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 눈, 코, 입, 귀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육들이 이것을 밀고 당기면서 표정을 만든다. 그리하여 이 표정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지을 수도 있다. 이 표정이라는 것은 지어도 한순간에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그가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때문에 얼굴을 자주 찡그려 나이에 맞지 않게 주름이 많으면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다. 얼굴이라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웃는 기운이 서려 있다. 반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팍팍함과 피곤함, 공궁함이 역력하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단박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얼굴에 축적되고 그것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내 운명을 예측해낼 수 있다. 지금 바로 살펴보라.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미래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 전두엽만이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머리에 떠다니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부분이 막막해지죠. 도대체 뇌에 있다는 그 전두엽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딱 2개의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와 시각화. 다른 건 없어요. 의지와 시각화. 이 2가지만 갖추면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자기 몸속에서 보내오는 온갖 자극들을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대 잡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두자. 네, 작은 일에도 유독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하다는 건요, 사실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걸 못 다루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자기한테 보내는 각종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하니까 이 사람들 전두엽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갖 화학 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이런 몸의 요구를 일단 들어줘야 하니까 전두엽을 일단 잠재우고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딱 갖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오로지 생존과 본능에만 지배된 상태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배고파. 언제 먹을까? 졸려. 언제 잘까? 목말라. 물은 어딨지? 심심하다. 누구 만날까? 이런 수준의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느 한 곳에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도 못한 채 끊임없이 본능적인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그냥 당신의 자유의지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단순한 상상은 누구나 쉽죠. 중요한 건요,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세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람은 약 6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 이건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자신의 몸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당신이 마치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은 몸이나 외부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종의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도 잊는다.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세계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럽고도 섬세한 행위다. 네,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그간 나도 모르게 쌓인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지운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뇌는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 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야구공이 과일로 치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의 경우는 고도로 집중을 할 때면 농구 골대 크기가 쓰레기통처럼 크게 보여서 슛을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 시각화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는 시각화이긴 하지만 저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무아지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한 가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주변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렸던 경험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해서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보라. 그러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그리로 옮길 때 비로소 전두엽은 여타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낸다. 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해내면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더 이상 기존의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저자도 강조하고요. 이 말은요, 즉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란 건 의지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인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와 집중, 사라지는 세계와 무아지경,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그 작은 농구 골대가 큼지막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더 커지는 효과,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요, 나를 치유하는 단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실 뇌가 되풀이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건강과 기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보는 형편없는 관찰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향,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신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 이게 결여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것만 딱 해보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요. 혼자 좀 있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상에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태도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찾기 쉽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정확히 똑같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타인을 보듯 스스로를 아주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관찰하고 싶은 스스로의 면면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고정된 신경망만 써도 당신은 쉽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가?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스스로 지금 인생에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존 수준에만 국한되었던 의식을 한껏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어쩌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만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먹을까? 언제 잘까? 심심한데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정신의 경호원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도 좋은가? 당신이 만약 지금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고개를 든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고 싶은가? 혹은 좀 더 편안하고 단순한 질문만 던지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삶이 더 즐겁게 변할 것인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3부작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시각화를 30분 동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생각만 하면서 30분을 버티지? 라고 말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요. 그게 5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분 불편하다고 정말 그 이유 딱 하나로 살면서 이 경험 자체를 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시각화 말이다. 명상할 때 비로소 사색이 시작된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원색적이고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호기심을 억압한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대답하는 것에만 주력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색만이 할 수 있다. 전두엽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색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 인생의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강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뇌 그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한다. 당신의 몸속 그 어느 기관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당신이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전두엽뿐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해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자기인식 그리고 사색을 하고 나서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요, 진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전두엽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요, 이제 뇌의 다른 신경망들은 꺼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봐주셨던 대작 시리즈 4부작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부작 시리즈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3부작 그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